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단일 인자 유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것에 이어서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형질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뚜렷하게 구분된다는 것은 매우 단순하다는 것이고, 현상이 단순하다는 것은 그것의 원인인 유전자도 하나만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단일 인자 유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것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는 형질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현상이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것은 그것의 원인도 매우 다양하고 여러 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 개의 유전자가 관여하는 유전, 이것을 다인자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다인자 유전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39페이지를 한번 펴보고 워크북은 55페이지를 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오늘의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학생들이 일렬로 줄을 서 있는데, 지금 여학생들은 흰색의 옷을 입고 있고 남학생들은 남색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색의 옷을 입고 있는 아이들이 왼쪽에 있고 남색의 옷을 입고 있는 아이들이 오른쪽에 있는데, 중간에는 조금 겹치는 학생들도 있죠. 가장 왼쪽에 있는 학생이 50이라고 하는 팻말을 들고 있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학생이 63이라고 하는 팻말을 들고 있어요. 이 팻말은 각 학생들의 키를 의미합니다. 키가 가장 작은 아이들이 가장 왼쪽에 있고요, 큰 아이들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데, 지금 보시면 키가 아주 작거나 키가 아주 큰 아이들은 수가 적고, 키가 중간 정도 되는 아이들이 꽤나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수학에서 정규분포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양극단의 값은 수가 적고 중간에 평균치가 되는 값이 매우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의 통계를 보면 이와 같이 정규분포와 유사한 특징이 나타나는 형질들이 있습니다. 정규분포와 유사한 특징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다양한 단계들이 존재하는데, 이처럼 다양한 키, 다양한 몸무게, 다양한 피부색들이 존재하는 것은 여러 개의 유전자가 그것에 관여하기 때문인데요. 그 원리로 오늘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주제는 바로 다인자 유전입니다. 오늘의 궁금증 마음속으로 크게 한번 외치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개의 유전자가 관여하는 형질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혹시 집에서 강아지 기르는 친구들이 있을 테고요. 강아지 기르지 않지만 다양한 견종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이 리트리버라는 개 혹시 들어본 사람 있나요? 우리 맹인견으로도 유명하고 워낙 지능이 뛰어나고 친화력이 뛰어나서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친근하게 알려져 있는 개죠. 이 리트리버라고 하는 개의 털색을 보면 이렇게 밝은 색의 털색을 가진 리트리버도 있는 반면, 이렇게 중간 갈색의 털색을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고 아주 어두운 색의 털색을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두 종류의 형질이 아니라 세 종류의 형질이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하나의 대립 유전자이면서 다들 대립은 아니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복대립이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털색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자,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양한 색의 털색을 가지는 리트리버라는 개가 있는데, 이 개의 털색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조사해보니까 두 종류의 유전자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두 마리의 개의 라지 B 스몰 b라고 하는 유전자와 라지 E 스몰 e라고 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조합의 종류에 따라서 후손의 털색이 완전히 짙은 검은색이 되기도 하고 밝은 갈색이 되기도 하고 거의 흰색에 가까운 털색이 나타나기도 해요. 두 개의 유전자가 관여했을 때 세 종류의 털색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세 개의 유전자, 네 개의 유전자, 다섯 개의 유전자가 만약 관여한다면 훨씬 더 복잡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털색을 결정하는 것에 유전자뿐만이 아니라 환경이라고 하는 요소까지 만약 조합이 된다면 훨씬 더 다양한 털색이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다인자 유전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기 전에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다인자 유전은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할 때 이것을 다인자 유전이라고 정의하고요. 당연히 다양한 원인이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현상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유전 형질 발현에는 종종 환경이 관여하게 돼요. 여러분들의 피부색, 여러분들이 높은 위도에 사느냐, 즉 북극 주변에 사느냐, 혹은 낮은 위도에 사느냐,
적도 지방에 사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자외선과 태양빛이 다르겠죠. 그러면 당연히 피부색도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 피부색도 겨울에는 조금 밝아졌다가 여름에 좀 어두워지죠. 그러나 원천적인 피부색은 유전에 의해서도 결정이 됩니다. 대립형질의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않고 개체수의 분포가 아까 보셨다시피 정규 분포의 특성을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키나 몸무게나 피부색인데요. 오늘은 이 피부색에 중심을 두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단일인자 유전일 때는 이렇게 미맹이나 정상인 것처럼 딱 뚜렷하게 구분되는 두 가지, 정상이 우성, 미맹이 열성,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키를 보면 150cm부터 190cm까지 고등학생들이 키를 체크해 봤을 때 어떤 것이 우성이고 어떤 것이 열성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중간 키가 많고 작은 키와 큰 키는 적다, 이거 정도로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피부색에 대해서 얘기를 볼 건데, 지금 보시면은 약간 뭐 피부색이 크게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가장 밝은 피부색부터 가장 어두운 피부색까지, 그리고 그 중간에는 매우 다양한 피부색이 나타나고요. 여기에 나타나는 피부색 말고도 더 많은 피부색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의 무한대에 가까울 만큼 매우 다양한 피부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피부색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피부색은 밝은 색부터 어두운 색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피부색은 피부 안에 들어있는 피부 세포에 멜라닌 소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멜라닌 소체라고 하는 작은 소기관에 색소가 침착될 수 있는데, 이 색소를 우리가 멜라닌 색소라고 합니다. 이 멜라닌 색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 효소가 필요한데, 우리 작년에 통합과학에서 배웠겠지만 생명체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단백질을 암호화하고 있는 그 단백질의 정보, 설계도를 담고 있는 DNA, 유전자가 필요했죠.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멜라닌 합성 색소의 종류와 양이 결정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멜라닌 소체의 진하기와 색 정도가 결정이 되고, 그것의 양에 의해서 피부색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 과정에서는 하나의 유전자가 아니고 여러 개의 유전자가 관여합니다. 그 말은 여러 개의 단백질이 관여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피부색 유전자 이렇게 뭐 MC1R, KITLG 등의 지금까지 밝혀진 피부색 관련 유전자이고요. 이것은 중심적으로 관여하는 유전자예요. 그리고 보조적으로 관여하는 유전자가 매우 다양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피부색과 관련된 유전자들이 더 많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와 관련된 유전자가 매우 많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조합의 피부색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너무 많은 걸 얘기하면 너무 골치가 아프니까 우리가 한 2개는 너무 적고 3개 이상은 또 너무 복잡하고 하니까 3개 정도의 유전자로 한번 간단히 만들어서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고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은 엄청 피부가 밝죠? 이 피부가 밝은 분은 3개의 유전자만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3개의 유전자가 모두 밝은색 피부, 즉 어두운 멜라닌 색소를 만들지 않는 대립 유전자라고 생각해 볼게요. 유전자가 3개니까 대립 유전자는 3쌍이 되겠죠. 3쌍 6개 모두 이렇게 밝은색 피부에 영향을 주는, 즉 어두운 색소를 만들지 않는 대립 유전자예요. 반대로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은 피부가 검습니다. 피부가 검다는 것은 멜라닌 색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뜻이고요. 3개의 유전자 혹은 3쌍의 대립 유전자 모두 어두운 빛을 만들어내는, 어두운 색소를 만들어내는 대립 유전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 사이에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엄마는 이렇게 색소가 만들어지지 않는 대립 유전자를 아이한테 물려주겠죠. 근데 아빠는 색소를 만들어내는 대립 유전자를 물려줄 거예요. 그럼 지금 보면 엄마는 하나도 없고 아빠는 6개가 있는데 아이는 3개밖에 없죠. 3개만큼의 색소가 만들어질 테니까 중간 정도의 피부의 밝기가 만들어진다고 가정해 볼게요. 실제는 이렇지 않지만 우리가 다인자 유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델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엄마처럼 대립 유전자가 대문자로 표시된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이때 가장 밝은 피부가 되고요. 아빠처럼 모든 대립 유전자가 대문자일 때, 색소를 만드는 합성 효소를 암호화하는 유전자일 때 가장 어두운 피부가 돼요. 그러면 대문자가 0인 것부터 대문자가 6인 것까지 총 7가지의
피부색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이 아이는 3개의 대문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중간 피부색을 나타낼 겁니다. 여기는 뭐 단순한 건데요. 이 아이가 또다시 자손을 낳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다시 커가지고 자기 자손을 낳는다고 쳐보죠. 엄마나 아빠는 모두 다 동형 접합성이었어요. 동형 접합성이었기 때문에 한 종류의 생식세포밖에 만들지 않죠. 근데 이 아이는 E형 접합성입니다. A도 E형 접합성, B도 E형 접합성, D도 E형 접합성이죠. 모두 E형 접합성이니까 A의 경우의 수 2가지, B의 경우의 수 2가지, D의 경우의 수 2가지. 각각의 경우의 수를 모두 곱해보면 8가지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한번 나타내보면 이렇게 라지 A, 라지 B, 라지 C부터 스몰 a, 스몰 b, 스몰 c까지 만들어질 수 있죠. 이 아이가 자신과 똑같은 유전자형의 여성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이 아이는 8가지의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고, 이 아이와 결혼하는 여성도 8가지의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죠. 그러면 그 아이, 두 사람이 만들어서 또 맞는 이 사람들은 총 64가지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죠. 아빠도 8가지, 엄마도 8가지가 될 거예요. 그럼 그 64가지 중에 대문자를 하나도 가지지 않는 경우부터 대문자를 6개를 가지는 경우까지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수는 8분의 1인데요. 이렇게 교과서 139페이지에는 이 경우의 수를 조합해 놓은 도형이 그려져 있어요. 정자에서 라지 A, 라지 B, 라지 C를 가지는 정자부터 스몰 a, 스몰 b, 스몰 c를 가지는 정자까지 총 8가지의 정자가 가능하고, 각각의 확률은 모두 다 8분의 1입니다. 난자도 마찬가지로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C를 가지는 난자부터 소문자 A, 소문자 B, 소문자 C를 가지는 난자까지 총 8가지가 가능하고, 각각은 모두 8분의 1의 확률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C를 가지는 정자와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C를 가지는 난자가 만나면 그 아이는 6개 모두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류유전자이기 때문에 가장 피부색이 어두운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거죠. 확률을 말하는 거, 확률. 마찬가지로 소문자 A, 소문자 B, 소문자 C를 가지는 정자와 소문자 A, 소문자 B, 소문자 C를 가지는 난자가 만나게 되면 모두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지 않는 대립유전자 6가지가 되니까 가장 밝은 피부색의 아이가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대문자가 0인 것부터 대문자가 6인 것까지 7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각각의 확률은 왼쪽에 있는 표에서 몇 칸을 차지하는지, 총 64개의 칸 중에서 각각의 경우가 몇 가지나 되는지 여러분들이 세어보시면 되겠죠.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교과서 139페이지에 각각의 개수를 세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좋습니다. 표시를 한번 해보셨죠? 지금도 안 하셨으면 잠깐 멈추고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지금 이제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부모, 가장 밝은 할머니와 가장 어두운 할아버지가 만나서 아버지를 낳았고, 그 아버지가 자신과 동일한 유전자형의 어머니를 만나서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자손의 경우의 수는 총 64가지의 경우의 수가 가능하고, 각각의 경우의 수는 대문자가 0인 것부터 대문자가 6인 것까지 7가지의 표현형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오른쪽에 그 표현형의 확률을 한번 표시해보면 0인 것과 6인 것은 확률이 똑같습니다. 64분의 1이죠. 1인 것과 5인 것 64분의 5가 나올 거예요. 2인 것과 4인 것은 64분의 15가 나와요. 잠깐 아까는 64분의 5가 아니고 64분의 6이죠. 64분의 6이고 64분의 15가 나올 거고, 3개인 것은 64분의 20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그린 것과 똑같이 여러분들이 아마 그리셨을 거예요. 그 그림의 패턴을 보면 정규분포와 유사하죠. 지금 7가지의 피부색이 나타나는 이유는 3개의 유전자가 관여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4개의 유전자가 관여하게 되면 총 9개의 피부색이 가능하겠죠? 그럼 10개면 11개일 거고요. 각각이 지금은 동일한 강도로 피부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조금씩의 영역이 다 다르고, 환경이라는 요소, 즉 내가 얼마나 자외선을 쬐을 건가라는 요소도 관여하기 때문에 더 복잡하고 더 다양한 피부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대립유전자가 쌍으로 가지고 그것이 자손에게 물려지는 이와 같은 수학적 원리를 적용해보면 정규분포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교과서 139페이지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39페이지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의 유전 형질 중에서 피부색이라든지 키라든지 몸무게와 같은 이러한 형질들은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인자 유전이라고 불러준다. 자, 사람의 다양한 형질은 근본적으로 유전자에서 결정이 되지만 때로는 환경 영향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더 복잡성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다인자 유전, 여러분들 우리 몸에 단순히 2개 내지 3개 정도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이 아니라 키라든지 몸무게와 같은 것은 매우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하고 그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할 때는 극단적인 값은 적고 중간적인 값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정규분포의 특성을 가진다라고 봤고요. 3개의 유전자로 모델링을 해보았을 때 여러분들 7가지의 피부색이 가능하면서 가장 밝은 피부색과 가장 어두운 피부색은 나타날 확률이 낮고 중간 피부색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는 점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한번 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사람의 유전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